벌써 6월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대표, 최고위원, 이제 이런 선출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2022년 대선 전국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그런 움직임은 진작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올 봄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복고풍이 유행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죠. 뭐냐 하면 이 대선 전국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굵직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정치 세력도 어느 쪽으로 힘이 모이고 또 어디서는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건국하던 시절부터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계급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급주의, 또 어떤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어떤 혈통을 숭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반민주주의적인 것이죠. 그것이 국민의 자유를 망가뜨린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왕이나 귀족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의 폐습, 자유민주주의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 이것을 우리는 적폐라고 불러야 하겠죠. 그동안 사라졌는가 했더니 암암리에 자기들이 선민이라든지 혹은 별도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 일단의 무리를 통해서 이런 사고방식이 7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폐를 국민이 제거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래 윤석열 씨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이제 거의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기 있는 남자다. 윤석열 씨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시절에 그래도 국민이 꿈을 갖고 저 사람이 앞에 나서서 싸워줄 것이다 하고 국민에게 의지가 됐었다. 그런 면에서 장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캐릭터라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것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그러한 꿈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씨가 계속 살아남아서 대선 전에서, 그러니까 대선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리마연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헌법과 헌정사를 지키는 그런 장수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장수로서의 자질이 있다 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검증하고 그들의 허약한 면을 후려칠 겁니다. 더 나아져라, 더 강해져라 하면서 말이죠. 인기 있는 윤석열 씨,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방금 이야기한 반민주주의적인 적폐 요소가 있다. 그것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지난 4.7 보궐선거 때 윤석열 씨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던가? 윤석열 씨는 청소년기를 한참 지났죠. 웬만한 그 업종에서는 정년퇴직을 할 나이도 충분히 지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표소에 아빠 손잡고 나타났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반복되는 행태가 아빠 손잡고 갔다. 이쪽이 좀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윤석열 씨의 아빠는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대략 90대, 연령이 그렇죠. 그 아빠하고 같이 투표하러 두 사람이 나온 사진이 우리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씨는 투표구도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윤석열 씨, 파파 보이냐? 그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마 나름대로 골똘히 생각해서 연출한 정치쇼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쇼,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정치쇼를 또 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죠. 윤석열 씨가 박근혜 후보 선거 유세를 지켜보러 갔다. 지켜봤으면 지지했다는 뜻인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그때도 윤석열 씨는 아빠하고 함께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러면 파파보이 맞죠? 우리가 흔히 파파보이, 마마보이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대개는 미성숙한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몸은 컸어도 마음이 크지 않고 나이는 먹었어도 내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사로운 개인을 들여다봤을 때 개인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본인으로서는 아픈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은 스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웅적인 스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함이 있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국민적 영웅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영웅이란
그게 좀 딱한 것이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서 싸움을 하게 하면 영웅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가령 요즘에 그 유명한 예전부터 유명한 슈퍼맨, 배트맨 이런 사람들이 악당하고 만나서 자 싸울 때는 흑기사 A씨 나오세요 해갖고 싸우게 하면 그거 인정해 줍니까? 영웅은 그래서 감기도 걸리면은 영웅 칭호를 뺏길 수 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가 파파보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국민은 90 넘은 윤석열 씨의 아빠를 믿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있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어땠습니까? 요즘 언론 정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뿐 아니라 경향신문도 그렇죠. 중앙일보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100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100년 동안 지켜온 올곧은 그 태도, 그것을 돈이나 정치적인 힘의 흔들림이나 거기에 팔아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일생이 100년 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죠. 특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냥 좌파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언론사 중에 하나다. 그런 겁니다. 이 언론사들은 시류를 타지 말고 항상 우리 헌정사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탱하는 그런 원칙의 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사들이 참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언론에서 윤석열 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랬죠. 조중동이 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씨라고 하는 그동안에 그냥 어디 방송 같은데 좀 얼굴 내미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런 인물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씨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올 1월에 윤석열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을 폈습니다. 아주 나쁜 중앙일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개인을 언론사가 영웅시한 것, 특히 정치적인 명성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거기에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 붙인 것.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1년의 행태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실었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파평 윤씨 12대 손이다. 하긴 근래에는 이런 이야기 가끔 나오죠. 뭐 누구 몇 대 손이다.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지금에 와서 어쩌라고 그런 기분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씨 무슨 할아버지 묘소가 뭐 어떻게 됐다. 그것도 신문 그 헤드에 올라가고 뭐 몇 번이나 경찰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가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덤 논쟁이라니 이 시대에 시작부터 글러먹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일찌감치 돌아앉은 그런 국민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윤석열 씨는 파평윤 씨 12대 손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벼슬을 고사한 가문이다. 이제 벼슬을 내리면 그것을 사양한 가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파평윤 씨 12대 손을 이야기했는데 벼슬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있었으면 이랬겠죠. 영의정 누구의 후손이다. 좌의정 누구의 후손이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벼슬을 못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죠.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문이 어떻다. 그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씨 참 이상하다. 옛날식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이질적이다 했던 거기에 정말 그렇다 하는 그런 확인을 준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윤여준 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따라붙은 게 뭡니까? 파평윤 씨다. 이제 집안이다.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니 고향이 같다. 지역이 같다. 실은 윤석열 씨는 고향이 충청도도 아니죠. 집안을 따지니까 갑자기 충청도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윤여준 씨는 윤석열 씨 아버지와 잘 안다. 친분을 내세웠습니다. 아, 참 고리타분하다. 아, 그런 쪽의 족속들인가. 좀 마음이 싸늘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대신 윤석열 씨의 입노릇을 한다든지 혹은 그의 배후, 그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 송상현 씨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윤석열 씨의 선생님이었다 그러죠. 학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상현 씨 나서면서 자기를 어필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다 했습니다. 나 송진우의 손자다 그랬습니다. 이거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번에 송상현 씨 시답지 않게 보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런데 그랬습니다.
언론에 나올 때마다 나 송진우 손자다 이렇게 반복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 나선 사람이 이철우 교수입니다. 이철우 교수 누군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죠. 그 사람 자신은. 이 사람이 경북도지사인가 대구시장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무슨 정치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교수라고 한다. 이 사람 누구지? 했겠죠.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이철우 씨는 윤석열 씨의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방학 때 놀러 갔던 곳에 있는 사람이어서 만나러 갔고, 윤석열 씨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알던 사람이어서 대신 책도 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철우 씨는 윤석열 씨의 친구라는 것으로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철우 씨도 또 다른 계급이 있었던 것이죠. 이철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증조부,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다. 본인이 했든 언론이 소개를 했든 아무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에다가 윤석열 씨의 절친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언론도 이철우 씨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종찬이야.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정치인 이종찬, 그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것을 쏙 빼놓고 있었다. 곧 잘 보이게 앞에 내놓기는 했죠. 그러면서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우 씨 할아버지하고 윤석열 씨 아버지가 아는 사이다. 그런데 이거 의미 있겠습니까? 이철우 씨 할아버지가 73년에 세상을 떴다고 하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90대인 윤석열 씨 아버지하고 85세라고 하는 이종찬 씨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9일 행사에서 이종찬 씨 앞에다가 커다랗게 명찰까지 달고, 그리고 윤석열 씨하고 같이 뭔지 모르는 손짓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죠. 윤석열 뒤에는 내가 있다 하고 알린 겁니다. 이러고 보면 윤석열은 누구인가? 윤석열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누구와 아는 윤석열, 누군가의 윤석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윤석열, 자기의 정신이 있고 자기의 비전이 있는 그런 윤석열은 없고 누군가의 윤석열만 있다. 그렇죠. 이게 대선을 위한 그런 훈련이고 또 대중 앞에 대중의 시야를 조종하면서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계급주의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리마연하고 힘을 합쳐서 이 계급주의를 남김없이 깨부숴 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후보감을 하나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이제부터는 계급주의에 집중을 하기로 합시다. 바로 유승민 씨입니다. 유승민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회의원 지역구도 물려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구 물려받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겁니다. 지역구의 그 국민들 책임지셔야 합니다. 유승민은 바로 이런 인물이다. 계급주의, 또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그가 그가 걸어온 정치 인생을 보면 꼭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유승민 옆에 있는 김종인 씨는 어떤가? 이거 유명합니다. 김종인 씨 스스로 나는 누구 손자야. 늘 그랬습니다. 윤여준, 윤석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김종인 씨가 윤석열 씨에게 가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런데 이런 계급주의, 이런 폐습, 적폐, 이게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집안에 있는 그 파파 보이는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이래서 그런가 하면은 그것도 아닌 듯 합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승민 키즈라고 하는 이준석 씨, 그 사람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승민 친구야. 이런 식으로 알려졌죠. 그것을 지적하니까 김부겸도 우리 아버지 동창이야. 결과적으로 나온 건 이겁니다. 근래 우리는 이준석 씨를 뜻밖의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또 언론에서도 볼 기회가 많았죠. 이준석 씨가 그 정당에서 무슨 공직선거 후보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떻든 자격시험을 보겠다고 주장을 했죠. 또 이게 무슨 능력주의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능력주의가 나쁘냐? 왜 내 능력주의를 비난하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거 능력주의도 뭐도 아니다. 단지 핀트가 빗나간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다. 그렇게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그들이 9급 공무원 되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시험을 봐서 9급 공무원이 된다. 그러니 이 공직선거 나가는 사람들, 또 뭐 당대표나 이런 그 최고위원 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논리를 편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통한 정치인이 되려면 이제 토익시험 보듯이 아무튼 그런 자격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특이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좀 뜻밖의 일은 지난번에 그 합동연설회인가 할 때 그때 이준석 후보가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에게 이거는 내가 이 자격시험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 중에 아주 쉬운 걸 하나 물어보겠다. 두 분 다 법관 출신이니까 답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그 질문 내용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 그 밖에 떠돌아다니는 비난이 거짓이다 하는 말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지금은 뭐 만 36살 그러죠. 그러면 우리 나이로 37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해도 저렇게 철이 없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가 세상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대방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가 판사 출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9급이 안 돼서 9급 공무원을 못해서 판사를 했던 게 아닙니다. 판사라고 하는 것은 급수로 치면 처음 출발할 때 5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죠.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두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법관으로 임용됐다 하는 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연수원에 가서 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최상위의 성적을 지닌 그 성적을 받은 이런 아주 뛰어난 인재만 법관이 되는 겁니다. 바로 두 사람은 그렇게 그 어려운 관문을 자기 능력으로 넘은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준석 후보가 뭘 테스트하겠다는 거냐. 보는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맹탕이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앞에 띄웠느냐. 이런 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부터는 이제 이것이 좀 안 먹히니까 자기가 시험 보려는 것이 컴퓨터 사용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준석 씨는 나이가 한 50 넘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훨씬 오래됐고 그 세대 사람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지금 이준석 씨가 돌풍이 어떻고 하고 자꾸 띄우면 띄울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우스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저 사람이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려고 저러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개석상에서 갑자기 옷 벗고 자기 몸에 페인트 칠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뭐 소위 깽판 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목적인가? 그렇게까지 보이는 그런 그 요즘의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그 이준석 씨가 뭐 능력주의 하는 것은 정반대로 지금 뒤집혀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본인 자신이 능력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그 설명회하고 무슨 토론하고 할 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제대로 한 것이 거의 없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계급주의, 이제 이들을 하나의 종족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이런 종족들은 적어도 뭐 이 정도의 인맥, 이 정도의 그 혈통, 신분, 그게 없으면 무대에 올라올 생각 하지 마라. 좋은 자리, 좋은 거 차지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 이겁니다.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소리 어디서 들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용이 나온 적도 없더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솔직하게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또 이렇게 젊은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모두 자기 쫄병으로 합니다. 옛날식 쫄병.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영예롭게 여기고 자기 밑에 쫓아다니면 그게 삶의 의미다. 뭐 그런 식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족이 또 있죠.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조국 씨. 그렇습니다. 조국 씨 부부가 입시 부정 수사 받을 때 조국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나 같은 아버지를 두지 못한 청년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씨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 같은 아버지, 너희에게는 나 같은 아버지가 없지.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뭐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 씨는 어떤 아버지냐?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하루도 그 여백을 두지 않고 그거 그만두면서 바로 낚아챈 서울대 교수였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부부가 다 교수였죠. 교수 둘이 자기들 자식 입시 챙기는 그것도 권력 남용, 권한 남용
또 범죄, 또 다른 범죄, 이런 것까지 엮어서 그런 대단한 아버지였다. 그런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서울대는 국민 앞에 죄를 지은 그런 법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서울대 졸업을 했다. 이게 우리 학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서울대가 한 짓이 무엇인가? 특히 조국 씨 경우에 있어서 그곳이 학문을 하는 곳인가? 어째서 그 논문이 유지될 수 없는 논문을,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학자를, 학계에서 쫓아내야 할 그런 학자를 왜 붙잡고 있는가? 그 학교도 같이 청산을 해야 한다.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어떤 권력주의, 또 계급주의, 이거만큼은 없애야 하겠다. 국민의 생각이 점점 그쪽으로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조국 씨 이야기를 했는데, 좌파, 그들이 그 진보 세력이라고 말을 하면서 좌파라고 부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불러주기에는 또 우리 다수 국민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로그레스,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옮기면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혁입니다. 변혁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 그래서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반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굳이 좌파라고 부르는 것이 싫고 진보라는 것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반란 세력, 반란파, 이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은 편의상 좌파, 이렇게 순화해서 부르기로 하죠. 좌파들을 보면은 다들 혈통이나 인맥을 달고 다닙니다. 그곳은 엄연히 계급사회입니다. 사실 좀 코믹하게 보이는 것이 5.18 묘지에 가서 얼마나 허리를 숙였는가, 얼마나 땅에 가깝게 엎드렸는가, 이거 따지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돌무덤에 가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21세기에 웬일이랍니까? 사람은 가면 남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혹은 뜻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돌무덤이나 비석에 가서 그 물체를 떠받드는 모습,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문제 있다 싶죠. 좌파 이야기 하자면 그렇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들의 아들, 손자, 그런 사람들 정치했죠. 그리고 언젠가 이런 그 혈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실에 자리를 주고 뭐 데려다 놨다. 국민은 그냥 한번 듣고 흘려 보냈지만 이거 반드시 앞에 나오고, 그런 짓을 한 문재인 민주당 국민들이 다시 찾아서 보게 될 때는 그 값을
제대로 치러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누가 김대중의 적통이다, 누가 노무현의 적자다, 이런 거 따지고 있죠. 지금은 누가 문재인의 후계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급주의이고 좌파 본색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1세기에 뚜렷이 두드러지는, 그들은 그런 집단이다 하는 색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런 면에서 이준석 씨나 유승민 씨도 일단 그쪽으로 보인다, 아주 같은 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의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아버지 누구다 이러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계급이 무엇인지, 인맥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죠.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좌파하고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잘 헤아려 보면 무슨 파 무슨 빠 하는 사람들은 싸움도 좌파식으로 하고 지지도 좌파식으로 하더라, 그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호영을 보고 누구 자식이다, 누구 몇 대 손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국민은 황교안을 보고 누구 자식이다, 누구 몇 대 손이다, 그렇지 않죠. 홍준표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누구 자식이다, 누구 몇 대 손이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주호영, 황교안, 홍준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문가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계급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좌파 본색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 좌파 본색, 계급주의, 혈연, 이런 것들, 헌법과 법률을 떠나서 국민의 감정은 어떨까? 국민은 사실은 거기에 머리 숙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도 살펴보기로 하죠.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급주의, 좌파 분색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는 수 없이 국민이 굴복하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높은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는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 해 전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짧은 한 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거 신분차별, 인간차별인 것이죠. 이 말이 너희는 집안 대대로, 역시 집안을 따집니다. 이 사람들은 내 발밑에 밟혀 살아야 할 것들이다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계급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했습니다. 명문으로. 앞에서 김종인 씨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 씨 이 혈연 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사람이죠. 그가 자꾸 헌법제 119조 제2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김종인 씨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김종인 씨 착각입니다. 헌법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든 김종인 씨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뒤에 김종인 안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죠. 어떻든 분명한 것은 김종인 씨는 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119조 2항이 어쨌든 김종인 씨는 법 전문가도 아니고 법과 상관이 없다. 그게 경제 분야라고 해서 헌법에서 경제 분야는 경제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법인 것이죠. 김종인 씨의 논리를 한번 우리가 정말 그런가 따져봅시다. 김종인 씨가 우리 할아버지가 초대 대법원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여기에 구두수선을 아주 잘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A급 구두수선공인 것이죠. 그에게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는 구두수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A급 구두수선공의 손자는 당연히 구두수선을 잘하는 그런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의 할아버지가 A급 구두 수선공이니까. 이러면서 구두를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혹시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그렇다고 우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씨 자꾸 집안 자랑하면서 파평윤 씨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보니 윤미향 씨도 파평윤 씨라고 합니다. 그렇게 집안 자랑을 계속 하려면 윤석열 씨 집안 문제니까 윤미향 씨 일도 좀 책임을 지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시대에 갑자기 100년 전에 어떤 그 환상 같은 미신 같은 이런 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선 후보급으로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대선 후보급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듯합니다. 아무도 계급주의라든지 좌파 분색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 국민 대다수도 그렇습니다. 리걸마인드가 있는
우리 국민 대다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지키겠다 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당연히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급주의, 좌파본색, 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적폐, 그런 류의 적폐,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틀린 것을 바로 잡고 틀린 자들이 국민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파괴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n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n Traums